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한 주의 이슈를 정리하는 날인데요. 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량 김 선생입니다. 네, 그저께인가요? 방송일 기준으로는 그저께가 되죠. 목요일이니까. 그렇죠. 네. 여의도 CGV에서 셀라비 단관을 잘 마쳤습니다. 한 186석인데 거의 꽉 찼어요. 170여 분 정도가 오셨던 걸로 보이고, 네, 170명에서 180명 사이 정도 온 것 같아요. 많이 와주셨고, 저 영화사랑 홍보사 쪽에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김프로쇼 스티커였는데, 그 외에 초콜릿, 치즈, 부채, 스티커 뭐 하여튼 굉장히 그리고 많이. 럭키드로우로 와인까지. 네. 네, 굉장히 그 주머니가 풍성한 단관이 됐고, 일단 영화 자체가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셀라비가 저희가 그렇게 재밌게 볼 것 같다고 예상은 했지만, 자, 한 정말 중반 넘어갈 때까지는 조금 조마조마했어. 의심을 버려. 네, 사람들이 많이 안 웃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망했다. 재밌다 그랬는데 소소하고 잔잔하게만 웃고 네. 별로 안 터지는구나. 큰일 났는데 이거.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신랑 이제 뱅글뱅글 동거 할 때는 네. 완전 빵빵 터져가지고 난리 났죠. 네. 방송 듣고 오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음. 아들! 나올 때부터 주변에서 크크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확실히 이렇게 재밌는 영화는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개봉작을 가지고 처음 했던 단관이었는데 이제는 좋은 영화, 새로 개봉하는 영화가 있다면 이렇게 종종 단관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료 시사 뭐 이런 거를 네. 같이 해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세라비는 이제 거의 다 내려갔거든요. 그쵸. 스크린이 거의 없어서 음. 이게 지금 이제 입소문을 낸다 해도 사실 조금 늦은 타이밍이라 그쵸. 하여튼 재밌게는 했는데 괜찮은 영화의 유료 시사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 홍보사에서는 원하는 효과도 뭐 나름대로. 그쵸. 네. 아예 우리가 먼저 이제 한 주 정도 먼저 시사를 하는 거죠. 김프로쇼 식구들끼리. 개봉하기 전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입소문 내면 좋은 영화를 저희가 이제 괜찮은 영화만 하게 되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화만 괜찮다 그러면 저희가 유료 시사로 이렇게 모아서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테니까 네. 단관 오셨던 분들은 아주 만족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네. 사실 전체 듣는 우리 정치 청취자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시긴 한데 지금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괜찮았나 분위기 좋았다라는 그 후기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음번에 저희가 유료 시사나 단관을 마련하면 같이 한번 와주세요. 네.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종종 인증을 해주셨던데 네. 그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었는데 그 서수 작가님이 이제 색을 네. 잘 입히셔가지고 거의 서수 작가님이 만든 거지. 제가 그림은 그렸지만 네. 굉장히 그걸 재창조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총 4가지 종류를 저희가 준비해서 그걸 막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나눠드렸거든요. 그림 종류는 11종류인데 총. 네. 10개 되더라고. 네, 근데 이제 6개씩 해가지고 4종류가 들어있거든요. 캐리어에 붙이실 수 있는 반짝반짝한 코팅이 된 스티커가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매트한 것도 있고, 뭐 해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김프로쇼 단관 하는데 오시면, 그거를 랜덤하게 그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네. 그거 모으시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 저거 다 나눠드리려면 단관 앞으로 한 30번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많이 찍었는데, 네. 네, 하여튼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같이 영화 보는 건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오신 분들도 굉장히 표정들도 좋았고, 170명 정도 분들 중에 김프로쇼 모르고 그냥 오신 분들도 한 10대 분? 한 10명 정도 되는 것 정도 같아요. 계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적어서 네. 저는 그것도 약간 놀랐어요. 아, 한 2, 30명 정도는 이렇게 손을 들 줄 알았는데 네. 세라비가 그 정도 영화는 아니었던 거지. 아무리 목요일 8시 반에 해도 세라비가 그 정도 영화는 세라비 전국 개봉한 이래 네. 아마 좌석 점유율로는 최고가 아니었을까. 그쵸. 제가 어제자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좀 봤어요. 네. 세라비 어제 전국 티켓 판매 개수가 793매인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184한 거야, 그 중에. 그렇지, 180석 했어요. 야,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 우리가 하루 전체 박스오피스 한 영화의 25%를 기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이 정도 합니다, 우리가. 자, 앞으로, 영화사 관계자 되시는 분들, 네. 혹시 들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유료 시사 이런 거는 재밌는 영화라고만 하면 뭐 미리 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네, 하여튼 많이들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 주 뉴스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종류 뉴스로 계속 시끄러웠는데 네. 하나는 이제 사법파동이 우려되는 그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 계속 지금 판사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 하나 하고 또 지금 북미 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서 그 관련 내용이 이제 굉장히 핫하게 두 가지 내용이 줄을 이뤘던 것 같고요. 나머지 뉴스들은 조금 이제 뭐 조금조금하게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굳이 얘기하자면 이강이 방금 얘기한 두 뉴스고 네. 일중이 있죠. 지방선거. 아, 그렇지. 사실 네. 큰 뉴스인데. 굉장히 큰 뉴스인데 어쩌다 보니 일중 뉴스로 밀려버린. 그러니까요. 사전투표까지 했는데, 네. 야, 그래도 분위기가 이렇게도 안 살 수 있나 안 살아. 싶을 정도로. 심지어 월드컵은 입에 올리지도 않아. 야, 월드컵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어. 네. 다음 주인데. 아무튼, 그래서 네. 저희는 처음에 이제 북미회담 얘기부터 할 텐데요. 네. 북미회담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죠?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샹그릴라냐 아니냐 확정되지가 않았었는데 장소에 대해서도. 그리고 6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서 있죠. 김영철이 준 그 큰 편지. 봉투, 예. 대봉투에 들어있는 친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우리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다시 컨펌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2일 날 토요일 날 많이 보도가 됐는데 장소는 이번 주 초에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저는 싱가포르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이번에 뉴스 보고 처음 알았네? 그쵸. 저도 싱가포르는 하루 정도 경유하느라고 뭐 이렇게 전보 무슨 그 있잖아요. 네. 개 먹으러 간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물가가 막 싼 것도 아니고. 거기 나름 비싸요. 네. 네. 그러니까 비싸고 뭐 제가 이렇게 싱가포르 투어를 막 하려고 다녔던 건 아니라서 싱가포르는 그냥 공항 뭐 언저리 있는데 잠깐 묵고 가고 뭐 이런 것만 했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각 언론사들이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막 여기냐 저기냐 막 가능성 있는데 찾아가지고 이제 막 그렇죠. 갖다 제지당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카펠라 호텔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막 다니는 호텔은 아닌가 봐. 조금 더 급이 있는 호텔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비싼 데인 것 같아. 뭐 비싸겠지. 네, 섬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항공 촬영 전경을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굉장히 삼엄한 상태라 네. KBS 기자가 들어갔다가 또 잠깐 억류되기도 하고. 그래? 예,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네. 그쪽에서 또 싱가포르 자체가 굉장히 조금 엄격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경찰이 굉장히 엄격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뭘 다른 걸 이렇게 과욕 때문에 뭔가 취재 활동을 하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외교적으로 이렇게 써줄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달라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좀 부탁을 하고 그랬죠. 태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싱가포르가. 뭐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 길거리에 껌 잘못 뱉었다가는 뭐 바로 뭐 그렇고. 네. 옛날에 그런 말 들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가가지고는 절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쉽게 생각하고 어기지 말라고. 큰 코 다친다고. 네.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 예. 뭐 그렇잖아요. 독재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죠. 사실 먹고 살기는 좋은 나라인데 정치가 굉장히 그 후진적이다라는 비판은 받는 나라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좀 조심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한 상태고 뭐 스멀스멀 이제 회담을 하루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부터 2차 정상회담 얘기도 이제 오르내리고 뭐 평양에서 할 거냐 아니면 트럼프 별장에서 할 거냐 네. 뭐 이런 전망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2차 정상회담은 한 번 더 있을 것이고. 평양에서 있을 것으로 네. 자기는 생각하고 네. 그리고 회담도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아마 가지 않을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돗자리를 까신 거니까 저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에 이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한다. 그래서 연막을 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그 사람 성격에 의하면 한 방에 큰 걸 보여줘야 쇼비즈니스는 성공을 하는 거니까 원래 본인의 성향이나 취향대로라면 이번에 가장 큰 성과를 한 번에 빵 내는 걸 좋아할 텐데 계속해서 자기 입으로 한 번에 안 될 거고 몇 차례 더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회담이란 게 어떻게 한 번에 되겠니?
순차적으로 가야지라는 그런 일반의 상식과 논리가 아니라 나름의 속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뭐 자기 재선 때문에 그러죠. 그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재선은 뭐 어차피 한참 뒤지만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선거까지 6월에 한번 회담을 끝내고 나서 시간이 어쨌건 한 4-5달 남지 않습니까? 그 5달 동안 정치적인 이슈가 이거 말고 큰 게 없으면 잊혀지잖아요. 금방 식어요. 네. 금방 식고 자기 스캔들 막 이런 거 불거져서 나오면 그러니까. 돌아오면 타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북미 회담을 2번 또는 3번 정도로 나눠서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바람을 이어가겠다. 뭐 그런 속내인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네. 뭐 우리한테는 나쁠 거 없고 괜찮지. 네. 네. 그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입장이니까 네. 잘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하는데요. 요는 이거예요. 이번에 회담을 하루 더 할 수 있다. 12일 하루짜리인데 원래는 13일 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남북미 같이 모이는 자리가 모일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하루 더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것도 여전히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슈예요. 네. 종전선언을 남북미가 같이 모여서 손드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러니까 종전을 미국하고 북한하고 하는 게 약간 조금 어색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양새도 좀 이상하지. 탈색되기도 하고 의미도.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림이려면 불러다 놓고 가운데서 딱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미국으로서도 트럼프 자신으로서도 이제 좋은 그림일 테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정치적인 선언 이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협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정전 협정을 맺었던 당사자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 그러면 중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싱가포르에 중국을 부를 리가 없어요. 네. 트럼프가. 그럼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 그리고 퍼포먼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진보된 방향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해주는 게 좋은데 그거는 전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의 진전에 따라 달린 거니까 아마 청와대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연락이 오느냐? 안 왔다. 연락 왔냐? 아직 안 왔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게 이상하죠. 이상하죠. 가능성이라도 조금이라도 먼저 비춰가지고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 김 빠지기도 하고 모양새 이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조용히 불려갔다. 미안하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그림이 잘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괜히 자기 입으로 먼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안 불려가 봐. 거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짓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거기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어제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 또 했어요. 네, 또 갔어. 아이, 좀 열심히 해야지 거기는. 네. 가가지고 이 대세에 딱 얹혀지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도 좀 껴줘 하면서 슬쩍 딴지. 네, 요 태도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걔네들 입장에서야 뭐 여기다가 숟가락을 얹어서 자기들이 갈 만한 게 없죠 사실. 그럼 그냥 평화를 축복해주기만 하면 돼. 사실은 좋은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예. 자기들이 뭐라고. 예. 하여튼 그렇고 얼마 전에 CNN에서 마이클 볼턴 NSC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굳이 언급하면서 북한이랑 약간 트러블을 만들었던 이유가 자기 딴에는 이 회담 자체를 판을 엎으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네요. 네. 제가 그때 이제 돗자리 깔았던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 정치적인 셈법으로는 초강경파에 해당하니까 볼턴이 네. 되는 게 좋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쑤시면 저쪽에서 이제 돌발할 거고 도발했을 경우에 트럼프한테 뭐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세게 좀, 얘기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북한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판이 깨지는 거 정도만 생각했을 텐데 여기서 트럼프가 되치기를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회담 취소 그러면 취소 미안해. 오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근데 니네가 굽히면 다시 할게. 했는데 저쪽에서 굽혔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볼턴도 초강경파들도 할 말이 없게 된 말이 상황인 없죠. 거라. 네. 뉴욕 시장 줄리아니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또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약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김정은이 북미 회담을 다시 하게 해달라고 트럼프한테 구걸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랬다가 폼페이오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게 탐탁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거는 모르겠고 트럼프가 이걸로 주목을 받아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기사회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인 사람 세력들은 많죠, 많아요. 예, 어떻게든지 이 북미 회담이 잘 돼가지고 조명을 받는 것이 싫을 테니까 딴 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놔보려고 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그냥 삼각동맹이 굳건한 게 미국의 매파, 그리고 일본의 아베, 그리고 자한당. 홍준표 대표가 종전선언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종전선언 극렬 반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비핵화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택도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해가지고 지원 요새도 좀 나오지 말아달라 그래서 안 나간대잖아. 지원 요새 안 나간다고 했다가 네. 또 며칠 앞두고는 다시 나간다고 지금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다시 나온대? 뭐 그렇죠. 예. 다시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돌겠다고 이제 했는데 뭐 그게 도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보니까 경적 울리면서 뭐 항의하고, 부산. 예. 뭐 부산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그러고 많아요. 경적 그 울리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민심이 좀 안 좋다는 얘기니까. 하여튼 이 북미 회담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면에서 찬반 양론이 이렇게 극명하게 딱 갈라지면서 누가 반대하는지가 정확히 보이는 게 저희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놈들이구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뭐 한 3, 4일 정도 남았으니까. 네. 북미 회담 있고 나서 다음 주 야부리 때는 네. 진짜 여러 가지 기분 좋고 해피한 소식들을 좀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좋든 싫든 간에 온갖 종류의 기사거리들이 쏟아질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면 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들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좋은 소식만 정리해서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지방선거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5일 앞인가요? 방송 기준이 우리 방송일 기준이면 4일이네요. 다음 주 네. 수요일이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불이 안 붙어가지고 사전투표도 끝났는데 어떻게 사전투표 했습니까? 저 아직 안 했어요. 네, 전 당일날 하려고요. 투표는 당일이지. 그래요? 네.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은데 네. 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이제 간혹 사전투표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기자 할 때는 네. 사전투표를 주로 했거든요. 당일날 취재거리가 많죠, 사실. 기자들이. 당일날은 이제 할 일이 많아요. 네. 할 일이 많아서 투표하고 갈기도 하는데 네. 아주 새벽에 뭐 투표하고 가는 게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멀리 있는데 중계 역할을 받게 되거나 이러면 투표소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할당을 받아서 가서 뭐 중계를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멀리 있으면 새벽부터 가가지고 아침 뉴스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거기서 중계만 해야 되니까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사전투표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하는데 사실 이제 최종 투표율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가 장미 대선 때 네. 그때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거 수치를 상회하는 게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양당이 다 보수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당, 여야가 다 사전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속내가 각각 다르자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당 쪽에서는 비교적 젊은 계층들이 지지 계층인데 이번에 투표가 이미 다 이긴 건데 뭐 이런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투표를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사전투표 미리 하고 당일날은 놀아라. 네. 사전투표를 미리 하라. 이런 속셈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수야당들은 투표율이 낮아지면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미 끝난 게임인데 무슨 투표를 하냐라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그 표 하나라도 소중한 거야. 그래서 어르신들 사전투표 하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사전투표를 바람머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투표율 자체는 네. 이제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여론조사를 지금 이제 뭐 공표 못하죠, 이제. 못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지상파나 뭐 언론들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최근에 하여튼 가장 마지막에 된 걸 보면 재보선이 이제 12곳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 중에 11곳이 민주당이 우세하다. 국회의원 재보궐. 네. 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나머지 뭐 지방선거들도 대부분 민주당이 조금 우세한 거로 나오는 거 그러는데 근데 이 재보궐 12개 중에 11개 우세한 게 웃긴 게 뭐냐면 나머지 하나는 어디냐? 김천이거든요. 네. 거기는 민주당 후보를 안 냈어요. 그렇죠. 네, 안 냈으니까 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를 낸 지역에서는 다 여당이 우세하다. 어떻게 될까요? 12곳 중에서 얼마나 자유한국당 몇 개나 가져갈까요?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재보궐은 좀 구도가 확실해진 것 같아요. 민주당 싹쓸이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싹쓸이. 한 군데는 어차피 후보를 안 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야, 네. 그러면 하여튼 11곳 전부 다 먹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농담이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네. 대구 자민련이 될 것이냐. 요게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대구 지역은 조금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자유한국당이 좀 공고하지 않을까 싶고 이 샤이 보수가 있다고 지금 홍준표를 위시로 한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잖아요. 네. 지금 여론조사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해주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어서 그렇지. 네. 사실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있지만 숨어 있다. 네, 숨어있는 표가 있다. 근데 있긴 있을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보면 지방선거는 특히 있었어요. 얼마나 될까가 전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궁금해요. 네. 네. 그래서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느끼는, 그러니까 뭐 지금 유세하면 막 경적 올리고 여러 군데 다니면 조롱당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정말로 그냥 표로도 그렇게 확 줄어들어서 나타날 건지 아니면 이거 뭐라? 생각보다 아직 생각보다 많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건지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제일 궁금하거든요.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도 했죠. 지방선거 이후에 여론조사 기관 다 통합해가지고 다 회사 문 닫게 하겠다고. 별 소리를 다 해 진짜. 거기는 이제 그만큼 절박한 거지. 네. 근데 샤이 보수가 대략 보면 지금 경합 지역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한 20-30%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숨어있는 샤이 보수들이 10%에서 15% 사이일 것이냐 아니면 20%를 넘을 것이냐 요게 좀 관건이긴 해요. 저는 굉장히 경합으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경합을 벌이는 지역들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야 생각보다 네. 이렇게 실정을 많이 했는데도 네.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숨어있는 표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락을 바꿔내진 못하더라도 아슬아슬한 승리를 만드는 정도의 샤이 보수. 그쵸. 뭐 이런 거. 그럼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한당은 우리 아직 안 죽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면서 점점 더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총선에서 망하는 것이 당신의 시나리오. 아니야.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망하기 쉽지 않죠. 근데 뭐 그런 게 있죠. 어차피 1등이 안 되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폭망시켜도 망하는 건 망하는 거긴 한데 한 10에서 12-13% 정도의 샤이 보수 정도지 않을까 생각해요. 야, 이거 많이 줄어든 건데. 많이 줄어든 거죠. 거의 자민련이네, 진짜로. 근데 이제 우린 이렇게 여기서 다시 자민련이라는 당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도잖아요. 네. 그럼 설명 좀 해줘봐. 이렇게 끝없이 고통당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자민련이. 충청인들이 느끼는 자민련은. 뭐만 하면 무슨 자민련이래. 충청인들이 느끼는 자민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봐요. 그때 자민련은 김종필 총재가 네. 이제 정치계에 복귀한 다음에 그 양반이 저거였잖아요. 박정희한테 밀려난 이후로 자의반 타의반 정치에서 밀려난 다음에 전두환 때까지도 쭉 그냥 야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탄생했던 그 대선 때 그때 다시 복귀하면서 1로 3김 그 체제 때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정치의 부활을 한 건데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이제 만든 당이 자민련이에요. 자유민주연합. 근데 그때 자민련하고 지금의 이 대구 자민련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느낌이 달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쪼그라든 당이 아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기반으로 다시 부활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자민련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쪼그라든 당이 아니란 거에서. 그리고 그 자민련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제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국회와 정계에서. 그러고 나서 자민련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정치 구도가 많이 바뀌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DJT 연합, 박태준까지 DJT 연합이라고 하죠.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낸 씨앗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쪼그라들고 초라해진 지역 정당이라고의 대표 주자로 자민련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온당한 비유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민련 지지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뭔가 남달라. 이 울분이 느껴져. 왜 충청도 핫바지라고 하지 마, 이 사람들아. 그래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아무튼 대구를 기반으로 한 공고한 몇몇의 지지자들만 남겨놓고 네. 나머지는 우수수 떨어질 것이냐 아니냐가 이번 지선에서는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요것도 다음 주 야부리 때는 다 이제 싹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그쵸. 과연 기분 좋게 이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인지 요것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슈몰이를 하려고 정말 많은 걸 터뜨리는데 양쪽에서 네. 이게 예전에 이제 지방선거 하나만 큰 화두였던
일반적인 선거 바로 전날, 전전날, 그 전주였다면 굉장히 크게 떠들었을 이슈들이 꽤 많아요. 많죠. 꽤 많은데 지금은 트럼프도 있죠. 네, 뭐 뭐 상고법원도 있죠. 있지, 지금. 뭐 네. 보이지도 않아. 네, 그리고 지금- 지지율 발표 이미 했는데 이미 막 30% 차이 난다고 하니까 별로 뭐. 네, 약간 김 빠진 느낌이어가지고 네. 이 보수층이 얼마나 결집해가지고 예상했던 것을 얼마나 뒤집을지 네. 그것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저렇게까지 목리를 부리고 막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네. 누가 찍어주고 싶겠어요. 네. 네, 창피해서라도 찍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다음 주 야부리 때는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지방선거 뉴스는 아니지만 예전에 한나라당 때도 매크로를 사용했다. 네. 뉴스가 한겨레가 6월 5일날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막 시끄럽게 또 사실 이것도 뉴스들이 큰 나왔는데. 뉴스죠. 네. 왜냐하면 드루킹 이슈를 생각해 보세요. 드루킹이라는 일반 정치 브로커가 매크로를 사용해서 불법적인 댓글 조작, 추천수 조작을 했다라고 한참 특검까지 출범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니네는 아예 당내에서 매크로를 사용을 하는 팀이 따로 있었다라는 얘기가 터진 거거든요. 네. 이게 외부에서 한 거랑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아예 당내에 그런 조작팀이 있었다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네. 여론 조작을 그냥 실체적인 진실을 얘네가 직접 한 거야. 지금 네. 드루킹 특검은 네이버에 대해서 업무 방해를 한 게 직접적으로 있고 네. 그러면 요 뒤에서 선거 때마다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권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네. 뭔가를 했느냐 말았느냐 요거를 밝혀보자고 지금 특검을 한 거라 네. 사실상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명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겠다고 막 때를 써가지고 간신 특검을 받아낸 건데 네.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네,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쪽에서 계속해서 했다는 거니까. 얘는 온라인 팀에 아예 그런 매크로 상임 전담 조직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뭐 댓글 조작에서 이제 밝혀진 거기는 하지만 네. 만약에 그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거는 더 큰 사이즈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훨씬 정확하죠. 네. 실체가 정확하게 니네가 한 거로 딱 특정되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그러면 드루킹 특검에 요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조금 많은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이게 특검 내용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가요? 이번에 네. 그 허익범 씨? 그렇죠.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으로 지금 최종 결정이 났죠. 결정 났죠. 네.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허익범을 찍었거든요. 근데 요 이제 내막을 조금 살펴보면 굉장한 머리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머리 싸움을 자기들끼리는 나름대로 이제 한 거지. 왜냐하면 임정혁, 허익범 이렇게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 임정혁을 비롯해서 이제 나머지 특수통 이렇게 쭉 사람들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할 리가 없다. 할 거면 임정혁 정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정혁과 허익범 이렇게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임정혁은 최근까지도 공안에 이렇게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검에서도 이제 공안을 담당하는 공안부장도 했었고 검사복 벗은 지 얼마 안 된 분인가 보죠? 뭐 그렇죠.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도 공안 수사를 공안 통이니까 공안 수사를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공안에 있는 후배들 지금 여전히 공안에 이렇게 막 있는 사람들 내지는 꼴통같이 공안에서 막 열심히 했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지휘하고 뭐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확신범 내지는 이렇게 앞잡이 내지는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성향이 굉장히 오른쪽이다. 보수적이고.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하여튼 좀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만약에 특검을 맡게 되면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할 건데 그러면 얘기한 대로 지금 드루킹 이 사건만 가지고는 뭔가를 타개하기가 그렇게 큰 사이즈의 뭔가가 나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건데기가 야가다 이거지. 그렇지.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하고 직접적인 게 없더라도 뭐 언론 플레이라든지 뭐 다른 거라든지 이런 걸 막 엮어가지고 뭔가 하여튼 자기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건데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을 올렸잖아요. 네. 두 사람을 올리면서 보통 각 야당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번 박근혜 씨가 이제 특검을 받을 때는 네. 박영수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했어요.
민주당은 다른 사람을 추천했고 국민의당에서 박영수 특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으면 너무 세게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래 그럼 박영수를 받자 했다가 이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수를 잘못 뒀다. 라고 그때 이제 한참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누구를 밀 거냐. 근데 임정혁을 밀으면 청와대에서 안 찍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임정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익범을 밀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들이 허익범을 밀면 야 이거 자유한국당에서 여기를 미는 거니까 골치 아파지지 않겠나.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미는 사람을 아니고 안 미는 임정혁을 하게 만들려고 한 건데 그 정도는 아니다. 청와대도 다 보고 있다. 그 정도 꼼수는 다 읽힌다. 읽히지. 다 읽히지. 그래서 허익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 허익범은 2007년까지 검사 생활을 하다가 옷을 벗고 지금 변호사 생활을 쭉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도 무슨 공안통, 특수통 이렇게 분류가 될 만큼 검사 생활을 할 때 두각을 나타낸 분이 아니군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럼 무슨 개 정도로? 아니, 공안계인가요? 안 불러. 안 불러? 뭐 그렇지는 않고, 네. 뭐 공안 뭐도 담당을 했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의, 왜냐면 근데 나중에 이제 퇴직하기 한참 전에는 고검에 좀 오래 계셨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서울고검에 있다가 변호사로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부산고검에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대구지검에서 형사부 부장검사를 한 게 마지막이고, 2003년까지. 2003년부터 퇴직을 2007년까지 했는데 한 이제 4년 정도는 부산고검, 서울고검 이렇게 있다가 나왔으니까 고검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막 전투력이 있어가지고 막 불을 뿜는 이런 위치가 아니란 말이죠. 필드에서 조금 떨어져 계셨네요. 네. 그리고 2007년이니까 이제 나오신 지도 근 한 11년 뭐 네, 정도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사를 막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조금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덜하고 그리고 한 10년 동안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했으면 그동안에 자기 후배나 무슨 뭐 동기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 내에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뭐 세를 규합해서 뭔가를 이렇게 도모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허익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카드인데 임정혁을 밀면 자기들이 하여튼 마지막 그거라도 한번 통박을 굴려본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좀 그렇다. 네. 뭐 어차피 안 될 수였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허익범 특검이 결정이 됐으니까 뭐 이제 한참 또 걸릴 거예요. 사무실도 해야죠. 뭐 팀도 꾸려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특검을 하려고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한나라당에서 했던 매크로 사건도 엮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죠. 이번에 나온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사용 정황도 특검 범위 안에 포함돼서 같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엄격하게 보자 그러면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게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이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검찰에서 만약에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네. 만약에 이번 드루킹 수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네. 같이 묶어가지고 수사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새로 만들어서 요 기간 동안만 당신이 검사하세요. 그쵸. 그래서 수사하세요. 근데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특정해가지고 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 특별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관련된 공식 명칭이 있어요. 누구누구의 무슨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거든요. 근데 드루킹 이 일당이 했던 나쁜 일에 대해서 이제 막 수사를 하다가 거기서 가지가 쳐가지고 나온 게 한나라당 매크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죠. 수사의 범위에 그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드루킹과 한나라당 사이에 서로 관계가 있다는 뭔가 증거가 나오면 수사할 수 있지만 그렇죠. 드루킹은 드루킹, 한나라당이 그러면 사실 별로 상관없는 거다. 별건이잖아요. 네. 별건을 가져와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번 특검이 만약에 나올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보기에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수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드루킹을 막 파는데 이거 봐라 이렇게 쭉 거슬러 가다 보니까 뭔가 돈을 주고받고 한 게 나왔는데 네. 그게 지금 얘기되는 한나라당 매크로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사가 뻗쳐나갈 가능성은 있는데 네. 지금 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정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네. 정치적으로 보면 드루킹이 2007년에 한나라당이 매크로를 했을 때도 뭔가 연관이 있었을까?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건 아무튼 뭐 상황을 조금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허익범 특검은 뭐 글쎄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별거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임정혁 특검이 됐다 그러면 수사 결과는 비슷할 텐데 비슷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시끄러운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빵빵 터져 나오거나 언론과 뭐 자유한국당과 이런 데가 막 합작해가지고 네. 막 시끄러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들었었는데 뭐 하여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하다가 맹숭맹숭하게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 아니냐. 네, 하여튼 이번에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사용 정황에 대해서 이제 한겨레가 6월 5일 날 특종을 했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실제로 그 일을 실무자로 진행했던 분이 출연해서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게 글로 보는 거랑 목소리로 듣는 거랑은 전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주의 인터뷰로 한번 삽입을 해볼까 하는데 네. 예, 요거 한번 듣고 가시면 아 이게 이런 일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매크로라는 게 그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댓글들이 붙고 그 순위가 올라가고 있고.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지난 10여 년의 범죄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예. 한나라당도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 이게 어제 한겨레 보도였죠. 일파만파 파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후속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2014년,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이죠. 그때 지방선거에서도 당 차원의 조직적인 매크로 사용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미 12년 전부터 매크로를 돌려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니까 놀랍고, 게다가 드루킹이 했던 게 개인 차원의 매크로 조작이라면 이거는 당 차원에서,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 무겁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날 분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박철환 교수, 직접 만나보죠.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012년 대선이면은 그러면 박근혜 캠프 선대위에 계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참여하셨어요? 2012년 대선 직전에 저는 영입이 된 케이스였어요. 외부에서? 예, 영입이 돼가지고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해서 온오프 위기 대응을 총괄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일종의 레드팀이자 그림자팀 역할을 했습니다. 레드팀이요? 예, 그 네거티브가 나올 때 상대의 네거티브도 대응하지만 예. 아군 쪽의 문제점도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지시를 해서 없애라는 역할도 같이 했었죠. 그러면 일단 어제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 2006년 대선 때부터 선거 캠프에서 온라인 담당자로 일한 사람의 증언이 나옵니다. 2006년에도 매크로를 활용해서 댓글 달거나 공감수 조작했다.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면 2014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새누리당 때 지방선거에서도 매크로를 돌려가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런 또 다른 증언이 나오는데 이것들 다 그럼 사실입니까? 일단 제가 2012년 박근혜 캠프에서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캠프에 참여하는 동안에 2007년부터 새누리 선거 때마다 온라인 활동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었거든요. 그랬겠죠. 예. 예, 그리고 댓글 대응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응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거나 잘못된 여론 조작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던가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누리당 당직자들조차도 예.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상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그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가서 경고를 하는데, 예. 예.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못하냐. 이게 왜 불법이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이게 왜 불법입니까? 우리 전부터 써오던 건데. 네. 지금 이게 2012년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말을 듣지 않았던 부분이, 예. 아까 그 SBS 본부 김철경 부장님
그 팀 내에 예. 김철경 본부장님 말도 듣지 않는 특정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2012년 막판에 걸렸던 불법 선거 사무소를 통화를 했던 작자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SNS 본부라는 곳이 있었고 그 밑에 여러 팀들이 마치 이제 세포처럼 소규모 세포처럼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SNS 본부의 뭐 지시와는 별도로 비선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굴러가는 팀이 여럿 있었다. 네. 그들이 매크로 조작을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면은 예. 아마 카톡방과 연동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 예.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쪽 작업을 하는 팀에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 예, 그 RT 횟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한 1000회에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카톡방에서 뭔가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당에게 불리한 어떤 기사가 나오면 혹은 꼭 가짜 뉴스가 뭐 생성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것 좀 돌려주시오 매크로로 이렇게 지시를 하면 각각의 네. 팀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방법 매크로를 네. 통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네. 했다. 트위터뿐만 아니라 댓글도 그쪽으로 작업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댓글 작업하는 팀도 있고 트위터 작업하는 팀도 있고 뭐 다른 SNS 작업하는 팀도 있고 다 따로 움직이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지시를 내리는 그 명령센터가 카톡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네. 그런 팀들이 몇 개나 존재했을까요? 전체 숫자는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까? 서로 모르고 운영이 됐고 카톡방에 모여서 자기들이 트위터를 지시라든지 예. 댓글을 지시라든지 예. 다양한 형태로 자기들이 지시를 하는 거죠. 이들은 다 당원들입니까? 조직 신분은 다양합니다. 보면은 다양해요. 민간인도 있고 당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 차원의 조직인 건 맞죠? 이 팀들이 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요. 예. 그 2012년 당시에 그 불법적인 그 온라인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 그 BH 홍보석실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지금 점조직처럼 일하던 이 매크로 작업팀들 중에 네. 일부가 청와대까지 들어갔다고요? 선거 끝나고 예. 나서? 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지선 때도 예. 그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 들어갔습니까? 공식 행정관 내지는 행정요원 내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 중에 혹시 이름을 얘기하실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뭐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다? 그러면은 뭐 국정농단 당시에 네. 그 태블릿 PC 관련돼 있었던 김한수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요? 그 친구도 핵심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김한수 네. 씨 같은 사람들.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한 최소 4-5명입니다. 4-5명이 선거 때 매크로 돌리다가 청와대까지 따라 들어가서 홍보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다. 이들이 그 다음 총선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 매크로 작업, 여론조작 작업을 지시했다,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으로서는 관여를 했다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네. 뭐 이야기가 일파만파네요. 지금 2006년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건데 그럼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엔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2006년 전일 수도 있고 2007년도에 댓글 작업을 했었다는 사람들도 제가 종종 봤었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아까 그러셨어요.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쓰고 있더라. 들어가 보니까. 그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게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만 이랬을까? 아니면 정치권에 퍼져 있던 인식이었을까? 선거철에.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당에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온라인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허위 여론 정폭 행위를 하는 게 예. 아주 값싼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가 그 2012년에 대응을 하면서
그 목격을 했던 가장 그 기술적인 매크로 작업이 예. 그 다음 포털에서 작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 지금 네이버 얘기만 한참 나왔었는데 다음에서도 작업하는 걸 직접 보신 적이 있다고요? 네,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선거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TV 토론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토론을 방송을 하면 그 밑에 실시간으로 의견들이 막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예. 그 댓글이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실제로 의견을 내 가지고 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TV 토론 내용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내용이 흘러갑니다. 그거는 여야를 가릴 수 없고 오히려 작은 정당에서 더 많이 썼을 겁니다. 썼을 겁니다 합니까? 아니면 썼다는 뭐 얘기를 좀 직접 들으셨어요? 제가 정당을 특정하지 않을 뿐이지 예. 그 규모가 작은 정당에서 많이 쓰는 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니까, 작은 정당들일수록, 자금도 넉넉하지 않고, 또, 그렇죠. 인력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매크로 작업 같은 걸 통해가지고 여론을 증폭시켰다, 이런 말씀. 매크로 자체가 돈이 별로 안 드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 인원으로 허위 여론 증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매크로 댓글 작업은 정당이나 이념이나 좌우 없이 예. 그 시작이 된 거고 예. 오히려 군소 정당 출신으로 이 매크로 작업하던 사람들이 예.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주요 정당으로 옮겨갔다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뭔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절에 군소 정당에서 이 작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네. 이게 돈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 접근했다는 얘기예요. 큰 정당들로, 메이저 정당들로. 네. 그 사람들은 예.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예. 일종의 업자 형태로 다 흘러 들어갔죠. 예. 보셨어요, 그런 사람도? 네, 봤습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정치인들도 겉으로는 다 세상에 처음 듣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다들 속으로는 이거 당연히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보도에서 이정현 의원이 자기를 몰랐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직책이 뭐였죠? 2012년에는? 그 당시 대선 때는 공보단장이었죠. 예. 이정현 예. 그 당시 공보단장 이정현 의원. 예. 네. 그리고 2014년 그 지선 때도 그런 걸 자기 몰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절반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그분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는 기술을 모른다는 이야기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크로 기술을 몰랐다는 의미의 몰랐다 할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는 믿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이렇게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는 말씀. 이정현 의원이 많은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박 교수님. 네. 오늘 하루로 이게 지금 정리가 될 사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또 한 번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2012년 새누리당 당시에 선대위 디지털 종합 상황실장을 지낸 분입니다. 박철환 교수였습니다. 나 이번에 리모델링 했어. 집 리모델링? 아니, 보험 리모델링. 몰랐던 보장은 쉽게 설명해주고 불필요한 건 줄여서 보험료 다이어트도 해주고 부족했던 부분은 빈틈없이 채워줘서 올보네 턱 좀 톡톡히 받지. 나도 지금 바로 신청해야겠다. 1670-7639로 전화해봐. 최고의 전문가가 1:1로 무료 상담해줄 거야. 올바른 보험 올보넷으로 바로 전화해야지. 자, 그리고 국제 철도협력기구의 정회원으로 가입이 됐죠. 네.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일 날 키르키스스탄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라고 하던가요?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서 28개국 전원 찬성으로 한국이 정회원이 가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네. 북한이 반대해가지고 저희가 가입을 못했다 그러는데 네. 철도가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네. 유럽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데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초석이 다져진 거라. 이 OSJD란 게 원래 뭐냐면 역사도 기네요. 1956년 결성된 협력기구래요. 근데 원래가 뭐냐면
구소련하고 동구권 나라들끼리 철도 간 협약을 맺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약기구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서유럽 중심으로 한 세계가 있었고 동구권이 세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철도 협력이 필요한 세계는 동구권 쪽은 땅이 크잖아요. 소련을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철도 협력이 필요한 이 구소련하고 동구권 나라 간에 체결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기를 통과해야만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 중국, 북한, 몽골,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28개 국가가 정회원인데 여기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끝없이 얘기했던 파리, 런던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 조약기구에서 정회원으로 가입이 됐다는 거죠. 네. 이렇게만 가입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각각의 그 28개 나라를 다 협약을 할 필요가 없이 원스톱으로 철도 협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철도야 뭐 어차피 이제 깔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북미 회담도 한참 뭐 달려가고 있고 네. 여러모로 지금 헤빙 모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반영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좀 빨리빨리 진척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이제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면서 이 OSJD 정회원 가입을 통해서 유라시오라고 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판 거래 의혹 때문에 지금 이제 6차 사법 파동이 될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요거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상고법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승태 치하의 대법원이 상고법원이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청와대와 거래를 했던 정황인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 측의 니즈는 알겠어. 이제 이 재판들을 가지고 국면들을 뒤집어 왔으니까. 그렇다면 대법원 쪽이 원하던 상고법원이란 거는 뭐길래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건가? 그거 좀 궁금해. 궁금하죠. 네. 요거는 김용민 씨와 함께. 김용민 씨와도 할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대법원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똑같은 사이즈는 아니고 네. 대법원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네. 사실상 대법원을 1부, 2부로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은 가장 위에 높은 곳에 계시고 네. 그 밑에 있는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위헌 논란도 조금 있고 그러면 3심제도잖아요. 네. 3심제도에서 끝에 이제 세 번째를 대법원이 맡는 구조인데 상고법원이라는 게 생기면은 4심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4심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게 이제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3심 재판이 이제 틀이니까 그거가 깨진다라는 게 이제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반박 논리는 있어요. 이거를 다 4심을 하는 거는 아니고 상고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뭐 제한을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쉽게 보면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나 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대륙법 국가니까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쪽의 그 시스템은 어떤가? 없어요. 그런 거 없다. 네. 상고 법원을 따로 두는 나라는 없고 네. 김용민 씨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다른 제도를 두고 이제 비슷하게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있는데 그럼 도대체 상고법원이 생기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그렇죠. 법원이 한 건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대주엄마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그러면 대답을 해봐줘요. 네. 상고법원을 하나 만드는 게 판사들 그리고 높이 올라간 판사들의 자리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대법원 같은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에 이제 가는 고위법관들도 있을 것이고 조직이 하나 커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예산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기들 먹거리 키우는 게 메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조직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자기 조직이 권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무리해서라도 좀 관철시켜보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있으면 택도 아닌 얘기죠. 택도 아닌 얘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뭐 MB 때도 그랬고 뭐 노무현 김대중 때는 더할 말도 없고 시도조차 없었어요.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 때 이렇게 시도를 했느냐? 해맑으신 분. 해맑으셔서 그래, 진짜로. 네. 그러니까 해맑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일사천리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 저렇게 해맑으신 분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이걸 하기 가장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니까 정말 나쁜 거죠. 나쁜 거네요. 정말 나쁜 거예요. 네. 네. 아사모사하게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해가지고 넘어가면서 뭐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거다 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율사들이 보기에도
박근혜 정부가 정말 택도 아닌데 막 뭐 검찰 수사를 하거나 막 이렇게 몰아붙여 온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뭐 법원에다도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얘네들 이걸 잘 맞춰주면 니네도 하나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충분히 딜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도할 마음을 먹고 결사적으로 몰아붙였던 건데 이걸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 되면 네. 그거를 허가해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걸 누가 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위헌 소지도 다분하고. 개헌이 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전례도 별로 없고 이걸 왜 해줘? 라고 꼬치꼬치 좀 따져가지고 그럼 공청회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다 들고 일어나서 난리 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적당히 내고 해주면 받아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이제 간 것 같은데. 저 자세한 얘기는 뭐 돼지 엄마랑 나누시되 뉴스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딜을 하려고 했을 때 오병호 민정수석이나 김기춘한테 번번이 까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둘 다 율사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는? 이거는 좀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요 카드를 쥐고 적당히 쥐락펴락하면서 해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 딜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엔 양승태가 농락당한 꼴일 수도 있다. 아니 둘 다 서로 간을 보면서 적당히 밀고 당기기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우병우가 이거를 미쳤다고 이걸 하면 안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굳이 이거를 이런 지하에 잘라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얻을 게 있으니까 지켜보자. 그럼 이제 양승태 입장에서도 요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해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둘이서 이걸 했던 게 아닌가. 첫 죽일 것들 둘이 그런 짓을 했군요. 네. 아무튼 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돼지 엄마와 내일 말씀을 이제 나눌 테니까. 네. 예, 그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의 관심법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정말 택도 아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2주의 관심법. 네. 이번 주 관심법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마 최다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시사야부리를 지금 한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이런 분한테는 무풀이 답이라고 더 이상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드립시다. 참신한 어거로를 항상 하시니까. 네. 우리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후보.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한 연합뉴스하고 아니, 나는 연합뉴스에서 어떻게 이런 기사를 인터뷰를 하지? 싶은 게 쭉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기자한테 아이스크림 줬다는 얘기까지 써가면서. 그렇더라고요. 수행 취재를 한 하루 동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런 택도 아닌 기사를 쓰지? 되게 할 일 없나 봐. 이건 안철수 왜 따라다녀? 잘 모르겠어. 근데 기사 내용이 너무 약간 얼척없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꺼내서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때 동안에 가장 많이 검색된 사람 1위가 자기라는 거지. 그렇겠지. 네. 그래서 옛날에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지만 사실상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는 검색량이 트럼프가 월등히 많았다. 그래서 됐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가 된다라고 아주 굳건하게 믿고 계세요. 저도 그 기사를 보기 싫어서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방금 기프로 얘기한 부분들은 봤어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는 거. 근데 이 양반이 하여튼 자기가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척을 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관심법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내를 한번 살펴보자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저럴까? 아니면 진짜로 믿고 있을까요? 자기가 1등이라고. 이 양반의 관심법은 저거야. 이번에 진다 하더라도 나는 결국 이긴다. 이번이 나의 승부처가 아니다. 그래요? 네. 요번에 서울시장이 안 됐는 게 나의 패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결국의 목표는 대통령이야. 본인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죠. 대통령.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서울시장을 하기엔 너무 아까운 인물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김프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둘 다 나가 죽어. Go to hell. 그래도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정말 난영난제네요. 차라리 배 감독으로 하면 안 돼? 그래, 안 돼. 배 감독이랑 셋이는 난 배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그래? 안 돼. 김프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김프로로 합시다, 김프로. 그래요? 네. 왜? 왜냐면 김프로는 대중에 각인되는 이미지가 현재 없잖아요. 네. 없잖아. 나쁜 이미지란 것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좋은 이미지만 쌓으면 돼. 그래요? 안철수는 이미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극복 가능한 수준이 아니야. 근데 본인은 네. 그렇게 택도 아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최근에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장면들이 또 하나 있는데 유독 안철수 후보만 바른미래당 당 점퍼를 입지 않습니다. 유세 때. 왜 그럴까요? 그 사진 보셨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유세장을 보면 뭐 유승민이 누구니 뭐 다 잠바 입고 다녀요. 그 민트색 잠바. 근데 안철수만 혼자 자기 폴로티 입거나 그냥 셔츠 입거나. 그러네. 그래요. 왜 그러지? 자기는 바른미래당이 자기 발 아래에 있지. 내가 바른미래당에 소속된 사람을 생각 안 하는 거야. 난 이미 이 정도로 초월한 거물인 거지.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약간 대선 느낌 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혼자 대선을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지? 안 고쳐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좀 보내드릴까? 뭘 보내줘요? 홍삼 이런 거라도 좀 드시고 좀 머리가 맑아지시라고. 그래서 잠바를 안 입어. 끝까지 안 입을 것 같아. 대선 때 그렇잖아요. 대선 때 보면 대선 후보들은 그 잠바를 안 입어요. 근데 그 후보라서 안 입는 거 아니에요? 다른 후보들은 다 입어요. 입습니까? 그럼요. 또 하나는 이제 김문수랑 단일화에 관련된 대화를 3일날 했었다고 하죠, 독대를. 야, 그 인터뷰도 봤는데 진짜 이건 무슨 조식이지? 되게 아나무인이지 않아? 아니 양보하시면 큰 무슨 저 평가를 받으실 거라고. 이게 무슨 정관용하고 대화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지금? 김문수 후보는 무조건 자기한테 양보해야 된대. 그러면서 김문수가 나한테 양보를 하면 정치적으로 큰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약간 정관용도 당황한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 왜 저기가 지금 포기하시면요? 뭐 이러면서 다시 물어보던데. 그게 자기가 양보했던 거에 대한 어떤 굉장한 그 자기 대뇌에 박혀 있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박원순한테 양보하면서 큰 정치인 됐잖아. 응? 그러니 이제 나한테 양보를 하는 사람은 또 나의 전철을 밟게 돼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이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예 협상의 여지를 끊어버리는 발언인 거잖아요. 이거는. 김문수는 그래도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누가 더 높은지 얘기해보고 그리고 당세를 따져보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어떤 그 전체적인 당세를 따져보면 당연히 우리가 훨씬 크잖니. 우리 쪽에 양보를 해주면 어떻겠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는 밑도 끝도 없어요. 나한테 양보해라.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김문수와 안철수가 단일화가 될 것이냐 어떻게 예상했었죠? 근데 저는 될 것 같다. 네. 한다면 안철수로. 그렇죠. 네. 저는 죽어도 안 될 것이다. 네. 거봐. 이렇다니까 지금. 정치는 생물이야. 아직 남았으니까? 이틀 남았어 이 사람아. 그래요? 네. 이게 이런 캐릭터라서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저게 이제 캐릭터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노림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캐릭터가 그래. 이분은 좀 다른 분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좀 사고체계가 다르신 게 아닌가. 안철수는요. 어쨌건 이번에 서울시장 안 될 거잖아요. 네. 이건 100%잖아. 그럼 다음 대선에 이런 식으로 지고 나서 나올 수 있겠나? 뭐 나오려면 나오겠지. 이인재도 항상 나오긴 나오니까. 무소속이라도 나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자의로 정치회계를 은퇴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간혹 자의로 정계를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유시민 작가나 아니면 돌아오긴 했지만 뭐 김대중 대통령도 대선 지고 나서 은퇴하셨었고 깨끗하게 나 이제 정치 그만할게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 사람은 자의로는 은퇴 안 할 것 같아. 야, 거의 이인재인데 그러면? 이인재 씨하고 같이 하면 당을 만들면 어떨까? 야, 그거 신박하다. 이인재 씨하고 이인재 씨가 이제 상임 고문 이런 거 하고 이 사람이 대표 이런 거 해가지고 영원히 안 끝나는 정당이 있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오는 거지. 둘 중에 하나 돌아가셔야 끝나는 당이야. 둘이 돌아가면서 대선 후보 이번엔 나가셨으니까 다음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순서 정하기가 힘들까? 서로 양보 안 할걸? 같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사상 최초로 그때는 잠깐 당을 없애. 당을 없애 둘 다 무소속으로 우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양반 하여튼 멱살 잡혀서 끌려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정계를 안 나갈 것 같다. 그래요? 네. 저는 이번에 깨지고 나면 은퇴할 거라고 봅니다. 은퇴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제가 안철수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가 깊은 것 같아요. 요번에 떨어지고 바른미래당도 막 이제 흐지부지 난리 난 다음에 공중분해 비스름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는 본인이 새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제 여러 가지 다리도 불사르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은퇴한다? 하면서 뭐 하여튼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넘을 수 없는 벽이어가지고 아쉬움을 느끼지만 저는 이제 정치는 그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돌아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2년 뒤에 돌아올 것 같은데. 대선 아니야, 1년 전에.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가 무조건 대통령 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요번에 이제 지고 나가고 바른미래당이 뭐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네. 이제 패하고 나면 막 자기들끼리 자중질환도 일어날 텐데 이제 본전 계산을 그때 가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지 않을까? 거기 가서 대선 후보 하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 감으로는 네. 정계 은퇴를 하고 뭔가 이제 다른 거를 도모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네. 만약에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제 그냥 관심법이에요. 네. 만약에 자한당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선 후보로 가는 장도를 걷게 되잖아요. 그럼 100% 자한당도 깨집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헌정사상 최초로 진짜 앙크라이트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탄생시켰잖아요. 훈장 드려야 돼 그러면. 네. 그리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국민의당을 깼잖아요.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바른미래당을 또 깨요. 그리고 자한당 가서 결국엔 보수의 본산인 자한당까지 깨. 대단한 정치인인 겁니다, 그러면. 정이지, 정. 네. 딱 들어가서. 당 깨는 걸로는 그냥 헌정사상 최고야. 야, 이인재도 당을 깨진 않아요. 자기가 그냥 나왔지. 하여튼 주목됩니다, 진짜. 김 선생의 전망은 네.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을 깰 것이다. 그렇죠. 저는 요 정도에서 네. 손익계산하고 털고 나올 것이다. 네, 요거는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관심법으로 다루고 싶은 분이 한 분 더 눈에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요.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가부 서기관. 네. 여성가족부 서기관 한 분이 7일 오후 7시에 그 종로에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거기 교보 옆에. 정문을 그랜저 수용처럼 빵 받았대요. 받고 나서 자기 미국으로도 망명하고 싶으니까 받아달라고. 네. 했다는 거야. 이 사람 뭐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마음이야? 미스테리라고 막 제목들이 달리던데 네. 진짜로 미스테리 같아. 서기관이면 꽤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거기서 계속 일을 했다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차에서 내린 다음에 경찰이 제압하려고 하자 대사관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Help me. 진짜 조금 신박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힘든 나라도 아니고 망명을 할 거면 얼마든지 망명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대사관 문을 굳이 들이받고 거기로 마치 북한 애들이 탈북할 때 북경에서 대사관 담장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듯이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해? 저는 그래서 이 뉴스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무슨 이중간첩 이런 건가? 그러지 않고서는 뭔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망명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뭐 그런 말도 했어요. 자기가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어서 대사관을 들이받았다고. 근데 대사관을 들이받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집단지성이 발견해낸 굉장히 신박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갔거든요. 그렇죠. 알고 보면 어떻게 하면 현대 에어백이 터지는지 검사해보고 싶었던 거야. 굳이 그 자리에서 대사관을 상대로. 그렇지. 근데 저는 뉴스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야 대사관 문이 정말 튼튼하구나. 그랜저로 쾅 부딪혔는데도 미동도 없더라고. 진짜 미동도 없더라고. 역시 미국 대사관인가?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 돌진해가지고 받으면 이 사람도 영화에서 보듯이 막 문 퍽 이렇게 열리고 들어가고 이런 걸 아마 생각하고 들이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정말 미동도 없더라. 꽝 했는데 문은 가만히 있고 차만 찌그러졌어. 차만 완전 찌그러지고. 야. 여기서 현대차 1패. 그 댓글 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현대차 에어백이 이제 차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항상 놀림감이거든요. 에어백하고 뭐 물새고 뭐 녹슨 거 이런 게. 현대차 에어백 어떻게 하면 터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었다라고 하니까 그 밑에 좀 또 참신한 댓글이 고객님 운전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현대 에어백은 드리프트에서 340도 회전 후 브레이커 엑셀을 30%만 밟아주면 습도가 60% 유지되는 날씨에는 잘 터져요. 네. 각도와 속도를 잘 맞추네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백 버튼을 눌러야지 바보.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옵션으로 각도기 추가하셔야 됩니다. 36.5도 꼭 맞춰주시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누가 좀 달라붙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건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그냥 보아도 정신병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닌가가 의심될 정도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말 못한 무슨 사연이 있거나 이거 사실 되게 영화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부터 영화가 시작하면 뭐가 하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첩보 스릴러물이.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겠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분명히. 배 감독이 혹시? 배 감독이 이걸 모티브로 시나리오를 너무 빨리 쓰면 안 되는데. 네. 천천히 써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신기한 뉴스 하나 있었죠. 롯데 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하신 분이 또. 계신데. 이분 또 유튜브 스타더만. 야, 이분 대단하더라. 미션 임파서블 4에 나왔던 두바이에 있는. 거기도 했대요. 네. 네. 부즈드 칼리파. 네. 거기도 다 올라갔대요. 프랑스 사람인데, 네. 알랭 로베르. 56이래요. 야, 연세도 많네. 연세도 많아요. 되게 왜소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 근데 1997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타워로 올라갔대요. 호주 시드니 타워로 올라간 이후에 대만에 있는 타이페이 금융센터, 홍콩 청콩센터, 뭐 하여튼 150개. 벌써 150개? 150개. 네. 야, 이 정도면은 K2랑 에베레스트 등반하신 분들 같은 반열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들보다 훨씬. 그쵸. 네. 이거는 기록이 깨지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세계 높은 빌딩 다 올라간 거니까. 2011년에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를 올라갔다니까. 네. 이거 뭐 6시간 만에 올라왔대요. 금방 올라갔네? 네. 우리도 이번에 그 75층까지 갔다가 중간에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 막 경찰에서 설득해가지고 겨우 내렸다며요? 네. 75층까지 갔으니까. 글쎄요, 이분은 이런 기록 어떻게 처벌되나요? 글쎄 뭐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니까 추방되겠죠? 그냥 단순 추방 정도로? 그러겠죠. 뭐 징역을 살리거나 뭐 이러기가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추방되겠죠. 기행 아닌 기행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참 이게 뭐 관종인가? 관종이겠죠. 나름대로 이제 요거에 의미를 두고 맨손으로 건물 올라가는 거에. 근데 이게 다 불법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느 나라나 다 불법일 거기 때문에 뭐 이분이 이제 전과 기록이 남고 이런 거는 훈장으로 생각하겠죠. 롯데월드 입장에서는 아찔했을 것 같아. 그렇지.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지기로 됐어 봐. 인사사고 났으면 굉장히 크죠. 그럼 웬 날벼락이야 이거는? 야. 그냥 건물이 높은 죄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죄지. 하여튼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는 뉴스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잖아요. 현충일 추념식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강요들이 대전에서 진행했었어요. 대전 현충원에서. 이제 대전 현충원이 보통 동작동 국립묘지나 이런 데랑 다르게 소방관이나 또 경찰관 이런 민간에서 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순직하셨을 때 가시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유독 강조된 말들이 이웃, 국민, 또 평범, 보통. 평범하고 보통의 우리 이웃과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진짜 영웅이다. 라는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충일날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전 국민적인 메시지를 낸 케이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뭐 고담 준론만 얘기하셨는데 눈높이를 맞춰가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독 이제 뭐 국가 행사 이런 거 할 때 예전보다는 훨씬 더 품격 있는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요거는 여러모로 계속 앞으로 있을 이제 행사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한 톤으로 이제 계속 가잖아요. 네. 작년에 그 5.18 기념식 때 이렇게 안아주던 모습하고 또 이번에 또 아이한테 이렇게. 그렇죠. 소방관의 아이. 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애가 대통령 할아버지한테 뭐 받으니까 너무 해맑게 웃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그 무덤 앞인데. 참,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의 품격을 잘 유지하는 이런 행사들이 계속 나오는 게, 뭐 하여튼 퇴임 때까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요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DMZ에 있는 유해를 발굴하겠다 최우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전쟁 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유해겠죠. 근데 유독 예전에 우리가 미국이나 그런 영화들이나 어떤 미국들에 보면 다른 나라 또는 어떤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은 일반 병사들의 유해를 수습해오는 것에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반가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북미 회담 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야, 다음 주 아브리 때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해왔던 몇 주가 뭐야? 거의 한두 달에 가깝게 했던 메인 뉴스 두 가지가 종료가 됩니다. 북미 회담과 지방선거. 야, 다음 주에 할 말 많겠네. 네. 좋은 말만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상한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저희는 관련형 담배에 타르가 더 많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걸 피고 있는 저로서는 아이코스 이런 거 피시는 분들 타르가 더 많대요. 이거 믿을 수 없어 이거 못 믿어. 네.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소식 가지고 찾아뵙고요. 네. 꼭 투표하시고, 네. 그리고 회담도 하여튼 조마조마하게 또 기분 좋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